1기가와트 하는데 500억 달러가 들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 버실 것 같으세요? 500억 달러 번대요. 지금 에비타 마진이 50%래요. 2년이면 회수하는 거예요. 2027년 말까지 10기가와트 근처까지 가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주제들,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오해도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른 섹터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가 돼요. 맞습니다. 아, 맞아. 데이터 센터. 이 나쁜 놈들. 아니,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또 체계적으로 들어봤고 예. 또 하나 서병수 위원님 만나면 또 저는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네. 게 엔비디아 상당히 또 좋아하지 예, 않습니까? 저 좋아하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수개월간 200달러대 초반에 갇혀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근데 그렇긴 또 하죠. 이제 주가가 예. 안 움직이고 횡보하고 있으면 또 힘들게 느껴져요, 사람은.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의 과열을 좀 막아줬다는 생각은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원체 크고 그 친구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오를 때는 좋지만 예. 변동성도 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사실 크게 오른 게 없죠. 횡보를 하는 동안에 밑단에서 움직였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GE 버노바 같은 에너지 기업이나 블룸에너지가 한번 튀었고 네. 이 친구들이 쉰 다음에 루멘텀이나 광통신 주식들 광통신으로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들이 마이크론이라든가 아. 샌디스크나 시게이트나 이런 친구들이 올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 다른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좀 했고 우리가 작년 말을 생각을 하시면요. 실적 시즌에 봤을 때 빅테크가 너무 이익을 너무 많이 주도해서 전체 S&P 이익률의 상당수는 승가를 했지만 빅테크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그게 되게 헤드라인 뉴스였어요. M7.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놓게 되면은 실적이 되게 분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종목들 간에서도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했고 엔비디아가 버티는 동안에 밑에 애들들이 한 바퀴씩 돌았고 네.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지금 쉬는 동안에 GE 버노바는 또 바닥 대비 제법 올랐고 루멘턴도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 그리고 IT 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들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줬고 스페이스X도 어쨌건 상장이 돼서 약간 고점 대비는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 5분기, 6분기 동안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오히려 주가는 빠졌지만 숫자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AI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것들에 리딩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되는 되게 많은 근본적인 우려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마이크론이 지금 빠지고 샌디스크가 빠져서 정신없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동안에 네. 엔비디아가 사실은 조금 올랐죠. 올랐다가 한 7, 8일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빠졌다가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인데 실적 발표 직전에 몇 년 내 최장기간 하락. 예. 근데 사실 그게 한 7, 8거래일 정도인데. 그렇죠. 7거래일 하락했어요. 그랬다 네. 이제 하루 반등했고.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저희가 엔비디아 최근에 5분기, 6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예.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가 컸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 나오고 되게 좋게 나왔는데 빠졌어요. 맞아요. 예. 지금 반대잖아요. 어? 오히려 먼저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기대치가 완전히 낮아졌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응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우려들이 오히려 해소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저는 그래서 지금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숫자는 계속 확인을 해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둘러싼 뭐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많이 해소된 상황이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밑에서 한 바퀴 순환매가 돌고 엔비디아가 쉬었으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사실은 250불, 300불을 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이제 쉬었던 이 친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밑에 있던 애들도 이제 위에 큰 형님이 좀 상단을 열어주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달에
엔스로픽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서도 엔비디아가 오르는 게 사실은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케빈 베이커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8월 초에 나온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10년 내 가장 낮은 PER, 선행 PER을 기록하고 있다. 엔비디아 PER이 20배가 안 되죠. 지금 18배 이하까지 떨어졌죠. 거의 네이버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GPU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컴퓨팅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하는 거는 지금 나스닥 100보다도 S&P 500 PER보다도 지금 낮거든요. 이거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낮은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처지네. 메모리하고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다르긴 이조차도 합니다만, 다르고 즉 이것조차도 저는 과소평가돼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좀 약간 기니까 빼겠는데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 순환 출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 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케빈 베이커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자기 칩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한테 뭐 기본적으로 돈 대주고 그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크레딧 레퍼라는 거를 제공을 했다. 크레딧 레퍼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고객한테 돈을 직접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서 돈을 빌려오는 거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신용 보강이나 보증으로 도와주는 거고 크레딧 랩 그러니까 랩으로 감싸다듯이 래퍼. 신용도를 이제 잘 감싸줬다. 보관인 거 근데 내 돈이 나간 건 아니고 그 빌리는 주체는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공짜로 해준 게 아니라 매출 공유나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빌려서 보증만 해주는데. 왜 보증만 해주는데도 돈도 받고 매출 공영피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GPU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지금 GPU 같은 가격들이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2년 전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과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서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모델이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뭐 네오클라우드나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정도 보증만 해주는데 로열티 가져와 그렇죠. 너네 매출 우리한테 공유해줘. 그렇죠. 아니 그 명동 사채업자들도 돈을 빌려주고서 그렇게 받는데 예. 황 사장님은 그리고 돈을 다 빌려주고.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대해서 그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릎꿇이 해줘야 된다는 거는 네. GPU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만 엔비디아가 감당하는 리스크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2년 전, 3년 전 가격이 오히려 임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신제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9, 판매 가격 5%, 10% 빠지는 게 아닐 테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사업 모델을 잘 잡았고 오히려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리스크조차라도 부담한 게 싫다. 이거조차도 결국은 뭐 매출을 과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막 돈을 퍼줘서 그 돈으로 다시 사게 하는 순환 출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GPU 가격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현상을 다 영으로 보고서 마치 가정으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IT 업계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서 금융이라든가 에너지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만든 지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기업들 실적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주목적으로 보는 게 금융하고 에너지 섹터예요. 금융하고 에너지 섹터 되게 좋거든요. 네. 금융이 왜 좋을까요? 미국이 지금 예. AI를 지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조달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마 좀 약간 황당해 하실 수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와 제일 좋은 직장인은 은행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는 돈이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은행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를 뚝딱뚝딱 짓느라고 돈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빌려다가 뭘 짓기만 하면 떼돈을 버니까 돈 주세요가 값이 되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뭔가 실물의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투자로 돈에 대한 수요가 준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 다 줄어드니까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소매금융이 메인이 되는 게 선진국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수요가 다 어디로 나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큰 돈을 벌고 금융회사 주가들이 연초 대비 다 따블이 난 거예요. 하다못해 지방은행들조차도 옛날에 막 지방은행들 부도난이 어떠니 왜 하는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물론 에너지 유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개 했지만 천연가스나 미국의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의 상당수가 내부 수요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산업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격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간 거죠. 건설 업체들 실적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맨 땅에서 포스코 공장 지으니까 거기에 한밥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도로 가니까 뭐 하고 하는 것처럼 미국이란 저 거대한 나라가 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그 낙수 효과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도 투자하라고 하고 뭐 그렇죠. 금리 낮추겠다고 하고 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나온 거 그 최첨단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느냐라는 건데 돈이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강남 가서 부동산 가서 아파트 얼마예요? 라고 하면 되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되고 그 회사한테 뭔가 AI 컴퓨팅이나 이것들을 빌려서 소매한테 파시는 분도 몇몇 기업이 안 되고 특히 한국은 아직 그게 덜 돼 있고 실리콘밸리 위주로 가고 있고 미국 위주로 가니까 모르는 건데 지금 보면 그것과 관련되는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떼돈을 벌고 있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업스트림 회사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파이프간 증설하느라고 정신없다 장기 공급 배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미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이 역시 기후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만큼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린 종목이 저는 스페이스X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 3개월 동안 특히 7월 급락장에는 스페이스X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뭐 공모가까지는 아닌데 뭐 대충 아마 지금 가격보다는 10%, 15% 정도 싸게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IPO 했을 때는 안 샀고요. 예, 그때가 제일 비싸지. 예, 아니 뭐 그 뒤로도 좀 며칠 오르겠는데 뭐 그때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하다가 좀 빠졌을 때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했다가 빠졌다가 바닥 찍고 바닥에서 5에서 10% 정도 오를 때 그때부터 사거든요. 로켓이 런치해갖고 올라가고 있을 때는 안 사시고 예, 내려왔을 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어떤 경우에는 쫓아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다들 흥분하고 그쵸, 너무나 그래서 상당 초에. 뭐 굳이 뭐 제가 또 테슬라 주식을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스페이스X를 왜 샀을 것 같으세요? 우주로 보셨을까? AI로 보셨을까요? 저는요 스페이스X의 지금 투자 포인트의 80% 이상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예요. 로켓이 아니라. 그거는 로켓이 지금 이미 시점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거 예, 캐시플로우잖아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네. 우리가 여기서 추가 플러스를 볼 때 그러니까 사가지고 따블은 먹어야 돼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수익률 100% 미만인 주식은 안 사거든요. 기대 수익이. 근데 저는 스페이스X는 최소 2배, 3배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2배, 3배 가려면은 물론 스타쉽도 가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그 합병을 한 XAI의 가치인데 네. X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주별로 있는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거 다 무시한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그냥 벌금 내고 짓는다고. 그거를 떠나서 데이터 센터를 콜로세스 1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네. 10만 개의 그 GPU를 돌리는 데이터 예. 센터인데 이거를 12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122일에 완공하기 전에는 이건 보통 3, 4년 걸리는 거였어요. 다른 회사가 하면. 예. 근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전력망 안 쓰고 그 자기네들 쓰고 있는 그 현장의 BTM이라고 하는 천연가스 그 낡은 발전기 끌고 와서 하는 그 방식으로 대규모로 한 최초의 회사예요. 그리고 그거 그냥 발전 전기만 돌리면 되냐? 10만 개의 GPU가요. 고장나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은 10만 개의 데이터 센터 중에 수시로 항상 몇 개 이상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장 나는 거를 안정적으로 계속하면서 24시간 풀로 수년간 돌리려고 하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만들거나 하는 거랬는데 초기 세팅을 잘못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고안하고 설계 디자인 하는 데에도 수개월에서 뭐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얘는 122일 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력은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8월 달에 스페이스X 전 직원들 대상으로 했던 영상이 8월 중순에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2027년, 28년까지 회사가 쓰는 돈의 거의 60, 70% 이상이 데이터 센터 짓는 데잖아요. 어느 회사가요? 스페이스X가요. 그러니까 스타쉽을 쏘는 돈이나 예. 뭐 그룹의 AI 개발이나 이게 아니라 지상의 데이터 센터 짓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그것에 수천억 달러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1.8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27년 말까지 10기가와트 근처까지 가겠다. 그럼 네. 대충 2기가와트에서 10이면은 8기가와트 혹은 6기가와트, 6에서 8기가와트를 지금 신규로 증설하겠다는 게 얘의 목표인데 1기가와트 하는데 500억 달러가 들어요. 그러면 6기가와트면은 3천억 달러, 예. 8기가와트면은 4천억 달러. 이번에 스페이스X가 IPO로 조달한 금액이 800 몇 억 달러예요. 예. 800 몇 억 달러. 그 한 5배 정도는 그거를 데이터 센터로. 2027년 말까지. 돈은 더 어디서 나요? 뭐 알아서 할게. 근데 거기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쵸, 스페이스X. 로켓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투자비의 상당수가 지금 로켓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데이터 센터 짓는 데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로켓으로 버는 돈, 이쪽이 캐시카우라고 해서 되게 유망하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X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또 이제 한간에서는 밑빠진 독이라고 보고 아니 저거 괜히 합병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XAI 그 돈 모자라니까 스페이스X 갖다가 계속 메꿔주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한동안은 디스카운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얼마 버실 것 같으세요? 500억 달러에서 1기가 하면은 네. 렌탈료로 데이터 센터 네. 글쎄 얼마 정도 법니까 500억 사장님? 달러 번대요. 잠깐만요. 건립비가 500억 달러야. 어. 1년에 500억 달러를 번다고요? 예. 이거 1년 만에 회수한다고요? 예. 매출액이. 그리고 이게 보통 지금 에비타 마진이 50%래요. 그럼 에비타 마진 기준은 2배를 버는 거예요. 2년이면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각이나 세금 내기 전 네. 영업 현금으로로 따지면 현금으로 에비타, 따지면 예. 그 2배로 번다고요? 2년이면 회수된다고요. 이익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장님 저 미국 가시죠?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빨리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규제 뭐 그다음에 이거 컴퓨터 이거 하드웨어 그리고 조달해야 이거 되니까. 아까 말한 메모리. 데이터 발전소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발전소만 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 대한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도 맺어야 되고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뭐 연결도 해야 되고 GPU는 몇십만 개는 언제 살 것이며 아까 GPU를 사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최적화 엔지니어링을 누가 하고 이런 작업들에 대한 게 굉장히 복잡한데 얘는 그거를 가장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일론 머스크가 6기가에서 8기가와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말 같지 않을 가능성이 6할 이상은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얘는 데이터 센터를 빨리 졌고 아까 예. 그 120일간 지은 게 예. 단순히 그냥 전력 그 천연가스 발전기 어디서 중고대에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전기 공급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GPU 10만 개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엔지니어적인 판단이나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10만 개의 GPU를 한다면 콜로세스 1이 1년 가까이 이미 되게 매우 고효율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 노하우가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구는 500억 달러를 가지고 2년 뒤에 짓는데 누구는 지금 아까 만든 쇼티지가 엄청 크잖아요. 1년 내에 지으면 이 1년 동안에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옛날에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할 때 전자가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고정비 확 낮춰버리면 그렇죠. 그 다음은 마진이 이제 확 가잖아요. 데이터 센터도 그렇다고요. 먼저 짓는 놈이 임자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500억 달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27년까지 500억 달러, 그러니까 6기가와트를 지을지 8기가와트를 지을지 모르지만 4기가와트만 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매출액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속도전 예. 가장 유리하다. 예. 일론 머스크가. 근데 제가 제 블로그에다도 이 얘기를 썼는데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일론 타임. 얘 맨날 구라친다. 다음 달에 될 예, 다음 달에 했는데 뭐 10년 뒤에. 근데 제품은 그렇지만 공장 짓는 거는 그런 적이 없어요. 기가 상하이 엄청 빨리 졌고요. 아까 콜로세스 1도 예상보다 빨리 졌고요. 유일하게 지연이 됐던 게 베를린 공장인데 베를린 공장도 공장 완공은 예정보다 빨리 졌는데 인허가 때문에 6개월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독일이잖아요. 독일 사람들.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미 콜로세스 1을 지었고 앞으로 지금 짓는 건 다 미국에다 짓잖아요. 지연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 있을 때 빨리 많이 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거냐. 아까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괜히 후원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때려지으려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아까 말한 케빈 베이커 얘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록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하세요. 뭔가 그록 쓰고 계세요? 저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록은요. 정작 그록을 안 쓰시고. 저는 안 써. 그러니까 저는 모델을 아직은 안. 그리고 그록이 국내에서는 별로 많이 안 써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잘 경험을 뭐 데이터 센터에서 제가 짓는 걸 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보지만 지금 그록의 모델도 지금 굉장히 좋고 커서 인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 매출이 이분은 여기서만 100억 달러 이상이 1년에 나올 거로 봐요. 그록에서? 예. 그록하고 커셔에서만. 근데 이제 그 인수한 거. 예, 합쳐서. 그러니까 AI 모델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그록의 최근 모델은 제미나이보다 앞서고 오픈 AI하고 엔스로픽 다음 3위권 경쟁력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데이터 센터 쪽을 훨씬 좋게 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해봐야 100억 달러인데 2027년까지 지금 제 계산대로 하면은 1기가당 500억 달러니까. 일단은 그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테슬라에 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예전에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iOS 써야 됐던 것처럼 그쵸?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그록 쓰는 걸로 할 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주 돈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당장 1, 2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크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그리고 GPU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도 좋게 봐요.
제가 사실은 2, 3개월 전까지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투자를 거의 안 하거나 간만 봤는데 아, 그래요? 훨씬 떴던 건 그 이전이잖아요. 뭐 왜냐면 부채 재무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뭐 간보듯이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달부터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을 조금 비중을 계속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 H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몰 이제 상각에 돈이 된다. 대한 우려들, 가시성이 나타났다. 가시성 그리고 2분기 숫자에서 나타난 것들, 신규 가격들. 그러니까 뭐 재무 리스크나 이게 저는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굉장히 좋게 봐요. 뭐 오픈 AI에 대해서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고요. 오픈 AI가 한동안에 되게 우려를 샀잖아요. 네. 돈 못 번다고 엔트로피한테 뒤처진다고. 근데 이제 거기도 코딩 모델로 넘어가다 보니까 B2B 매출 쫙 올라오고. 그러니까 엔스로픽보다 매출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점유율도 엔스로픽이 더하고. 그런데 이 시장이 1위가 다 먹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쵸. 그보다 점유율이 낮지만 구글이 보다 점유율이 낮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LLM 시장에서 적어도 뭐 7위, 8위, 10위는 모르겠지만 1, 2, 프론티어 3위는 모델에서 1, 2, 3위 정도까지는 그리고 지금 어쨌건 1, 2 거의 둘이 한 40%에서 45%뭐 점유율 이렇게 하니까. 그죠. 또 이제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뭐 발표할 때마다 1, 2, 3, 4 계속 바뀌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해서도 저는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까 제가 3개의 영상 중에 제가 하나 얘기만 드린 건데 빨리 이제 지금 저희 한 2시간 했는데 이제 2시간 아니 1시간 좀 남았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빨리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두 영상은 한 10분 내로 빨리 끝낼 건데 거기 이제 나오시는 분 중에 에릭 비슈리아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 누구예요? 뭐 이분은 벤처 캐피탈을 운영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를 하나 차렸었는데 이게 야후가 인수를 해서 야후의 부사장까지 가셨던. 그러니까 뭐 이 바닥에서 어쨌건 기술 기반 벤처 캐피탈 회사, 그러니까 뭐 평균을 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8월 11일 아까 거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아직도 AI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게 제목입니다. 케빈 베이커의 말이랑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06년, 2007년에 AWS 이게 아마존 클라우드가 출시됐을 때 모두 사람들이 이거 뭐 돈 되겠니? 라고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하다. 그렇죠. 저거 가지고 어떻게 유료화를 할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 내고 쓸 건데. 근데 사실 저희 와이스트리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AI 그냥 무료만 써도 잘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죠. 한 달에 지금 더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한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럼요. 아니 저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는 해외 주식 하거든요. 해외 주식 관련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게 30대 초반 친구거든요. 네. 블룸버그 단말기 쓰는 애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 데이터 긁어오는 양이나 양이. 근데 이 친구가 거의 수백만 원을 써요. 한 달에. 심지어 이 친구는 메모리도 직접 빌려다 쓴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나오는 생산성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에 있었으니까 우리 블룸버그 하나 쓰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세부 데이터 분류 항목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제 단말기 1년 사용료만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웬만한 대리급 연봉이라 해서 불대리 이랬는데 근데 그것도 단말기일 뿐이고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거 교육받는 것도 하고 인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 증권사 RA 가면은 제일 몇 개월 동안 그거 해서 그렇죠. 그것만 되면은 단말기만 배우죠. 타사의 RA 갈 때도 조금 더 편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사람들을 다 무용화 시킬 정도로 하는데 그 친구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써요. 근데 100만 원 이상 하는 만큼 더 버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은 클라우드가 이제 다 당연하지만 제가 그 미국 기업들 뭐 클라우드부터 6년, 7년 제가 7년 8년 전부터 해외 주식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제가 한 3, 4년, 4, 5년 전에 해외 주식 관련돼서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때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야, 그거 뭐 데이터 센터 큰 회사들은 그냥 자기 서버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거 클라우드 썼다가 뭐 데이터 유실되면 어떡하냐, 믿을 수 있냐, 아마존 클라우드를 왜 쓰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못하고 구글 투자를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구글이 2014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7년, 8년 동안 주가가 계속 갔던 게 클라우드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클라우드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들 좀 쓰시니까 사람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LLM 모델 쓰거나 AI 근데 지금 그때보다 다른 점은 뭐냐? 그때는 원래는 아마존이 AWS를 출시했던 게 2006년, 7년이에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그 클라우드가 확산이 됐다가 맞아요. 네. 미국 내에서 중견 대기업들도 쓰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이제 사티아 나델리 출시하고 1, 2년 뒤에 했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출시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자체 서버와 클라우드를 범용해서 했고 그래서 한 2016년, 15년부터 디즈니라든가 일반 대기업들도 쓰기 시작해서 그게 한 6, 7년, 8년 돼서 지금 이 정도 온 거예요. 그러면 대충 보면 2006년부터 15년에서 20년의 시간 동안 클라우드가 이렇게 돼서 대기업 확장이 됐잖아요. 예. 지금은 AI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움직임이 한 2, 3년 사이 15년, 20년이 할 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시장을 엔소로픽이 다 먹을 거냐? 오픈AI가 다 먹을 거냐? 아마존이 한때 클라우드 시장에 거의 지배적 사업자였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면서 대략 5대 4대 2 정도의 점유율로 대략 개편이 됐거든요. AWS, 아마존, 구글. 그리고 최근에 구글도 점유율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상식적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LLM 모델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했을 때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쓰면은 다 될 거로 생각하지만 AI는 어떤 분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연산 능력을 하지만 되게 기초적인 거를 인지를 못하거나 상식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 지금 LLM 모델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의 떨어지는 울퉁불퉁함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LLM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이거를 확산시키는 과정이고 실무 적용하는 거가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벌충시키는 게 새로운 사업이 기회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게 돼서 대중화되고 확산될 건데 이런 것들을 아직 체험하고 못하거나 특히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들만 보고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공매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숏 포지션 공개하는 저는 사람도 알면서도 있고. 일부러 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은 또 그래야 돈도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모바라고 하는 네. 이분이 올린 8월 25일 아주 최근 따끈따끈한 영상에서 내일 모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전 엔비디아 엔지니어였고 아까 애플의 AI를 거의 이분이 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애플의 AI를 했다 그러면 왠지 믿음이 안 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 인식하는 거 손이나 시선 추적이나 뭐 3D 감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를 해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이분이 지금 하려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AI 관련돼서 1000배 싸게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목표는 지금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의 목표는 AI 토큰당 비용을 1000분의 1로 낮추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아니 무슨 이거 참기름 들기름 짜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00분의 1로 짜냅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능한 게 AI 모델은 지금 수요가 막 몇 배, 몇천 배씩 늘잖아요. 수요는 높아요. 예. 근데 이제 비용을 못 줄이니까 근데 비용만 낮추면 수요가 더 폭발하고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칩을 이게 이분은 칩도 지금은 엔비디아 거만 쓰는데 AMD나 TPU나 하다못해 중고칩 같은 거를 잘 조합을 해서 컴퓨팅 연산도 몽땅 최신형이 아니라 이렇게 요거의 일부는 값싼 거, 요거는 한 거, 다 칩마다에 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면 칩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분인가 지금은 막 100기가 같으니 뭐 몇백 메가 같으니 이렇게 하는데 미국 내에 1메가와트급 소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잘 모아서 하면 남들이 안 쓰는 것보다 값싼 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 한 10대 있는 집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마스, 네. 라보 요런 뭐, 이제 뭐, 경량 트럭 한 1000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네, 이런 그게 거예요. 또 싸니까.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할 때 데이터 센터 효율을 막 98%, 99%막 이렇게 높이는 거를 가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지었으니까 풀로 가동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일부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그렇게 풀 가동할 역량이 안 되는 데이터 센터는 헐값에 다닌다. 그런 것들 모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98%, 99%하면 전기를 계속 풀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네. 여기 전기를 그 재생에너지, 싼 재생에너지 가널성이 있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써가지고 효율을 좀 낮게 해서 하게 되면 비용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GPU를 쓰는데 네. GPU를 그 현재 활용도가 30에서 40%밖에 안 된대요. 네? 열의 일곱이 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성능 대비 그러니까 성능이거나 100% 성능 전체 대비? 효율 대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커널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하면은 활용도를 80%까지 올릴 수 있다. 아 근데 원래 덤프 트럭들도 밤에는 다 길가에 주차해 놓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0만 개의 네. GPU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0만 대군이에요. 네. 10만 대군이 전쟁을 할 때 와 하지만 네. 10만 대군이 24시간 계속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밥 그럼 먹고. 누군가 보급하고 뭐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애들이 계속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의 GPU는 전부 다 그 챗봇에 의해서 하나의 질문을 할 때마다 즉시 답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AI 에이전트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업무들이 장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건들을 묶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효율화되는데 지금은 한 건 질문, 한 건 답변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그 즉시 답변하는 속도에 집중을 하느라고 효율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AI 에이전트가 전체 컴퓨팅 파워의 메인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너 집에 가 뭐 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한 건 하지만 버스나 기차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간다든가 미리 예측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AI 에이전트에서 그렇게 됐을 때 대규모 용량을 처리하게 되면 효율을 높일 거다.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서 비용을 1000분의 1로 낮추게 되면은 효율이나 생산성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역량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수요로 이어질 거다.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하나의 토큰을 만드는데도 컴퓨팅을 쪼개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사업으로 하고 에너지라든가 빈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모아서 하겠다는 게 지금 이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성공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분은 이 얘기를 해요. 지식 풍요의 시대. 지식 풍요의 시대. 예, 그러니까 컴퓨팅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사람들의 수요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엔지니어적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는 미래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는 지식 과잉 공급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지식 과잉 공급의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흔한 특이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능. 예, 지능이요. 물건은 지금 되게 흔해졌잖아요. 네. 다이소 같은 데서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면 값싸게 그렇죠. 되잖아요. 중국의 과잉 생산.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면서 영상이나 컨텐츠에 대한 것들도 그 가격이 극단적으로 과잉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 너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퀄리티 있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건 다른 거지만 예. 그리고 우리가 연산이나 지능도 AI의 가격이 1000분의 1로 떨어지면은 미친 듯이 낮아질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토큰당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더 폭증해서 그러면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우리가
컨텐츠 가격이 유튜브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 전체 시장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 자체가 줄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 시장도 더 커졌고요. 그 Y3만 힘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맞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지능에 대한 것들은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혁신들이 나오고 그러면 연산과 그러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크고 이것들이 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주가는 꼭 그렇게 안 움직이지만 어느 가격 조정이 됐을 때는 이런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제가 뭐 AI가 좋아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나 공학자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이번 급락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느끼는 감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의미 있게 들을 필요가 있고 사실 저는 이분들 의견에 맞게 포트폴리오나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했을 때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종목 수를 뭐 60에서 80개로 나눠 갖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에서 AI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핵심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간다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강남에 집을 안 샀어? 60, 70년대 그 산업화 시대에 뭘 하면 다 돈을 버는 시대에 도대체 뭐 했어? 하다못해 집 장사를 하던 물건을 뭘 판던 성장하는 시대에는 뭘 하던 하다못해 우리 IT 버블 때는 IT 뭐 이것만 해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게 지금 AI. 그것도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돈이 없다고 후들후들 될 정도로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들도 이러한 큰 흐름의 일환인 거죠. 그리고 이 일환이 우리의 지능에 대한 수요가 정말 충분히 다 충족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공장 중에서 단 1%라도 자율주행해서 움직이고 전 세계 지금 택시나 자동차 중에 단 1%에도 움직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데이터 작업이나 연산의 상당수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가정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런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좀 긴 흐름에서 특히 최근처럼 오히려 한번 가격 조정받은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AI 물론 이제 나중에 AGI, ASI도 강인공지능의 세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럼 그 단 1%도 안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뭐 AGI가 가는 거는 저는 먼 길이라고 보지만 산업적인 확산으로 놓고 보면 이제 산업의 초입부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리콘밸리의 그 너드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금융과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실제 움직이고 있고 실제 가격과 수요가 나오고 그 가격이 자산화되는 것들이 입증이 돼가는 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7월달, 6월달에 실제로 대중들이 알려질 정도가 됐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AI 관련 주식은 버블이고 AI 저거 돈 안 된다. 저 기업들 다 망한다 하는 사람들이 한 70년대 저 압구정에 저 논밭 저 소똥 있고 이런데 저런 데를 왜 가? 옛날에 판교 이사 간다 그랬더니 그 덕선이가 그랬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이 그 시골에 우리가 왜 가? 뭐 이랬던.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일이 펼쳐질까? 물론 이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답은 그때 나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 서병수 의원님이 또 대신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스터디해 주시고 말씀까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아닌가? 딱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해서 좀 이제는 저기 메리츠증권 PB로 가시니까 서병수 의원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도곡 지점으로 가시면 되겠고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9월 1일부터. 누구라고요? 메리츠 그런 사람 없는데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9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해서 또 이제 종종 또 Y 시리즈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